세월은 피부에 주름을 지게 하지만 열정이 식어버리면 삶에 주름이 진다고 합니다. 항상 열정이 넘치는 원장 한정열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광주에서 개원을 하고 있습니다. 개원한 지는 31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광주 인구가 150만인데요. 150만의 인구 중에서 한시성을 가지고 내과를 개원하고 있는 사람은 저밖에 없어요. 그래서 광주 시내 한내과는 저뿐입니다. 30년 이상을. 그러니까 제가 광주에서 굉장히 유명해요. 그래서 광주에서 저는 택시 탈 때 택시비를 내지 않습니다. 택시 내릴 때 택시비를 냅니다. 자, 오늘은 당뇨병 전반에 대해서 당뇨병의 이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 제목으로 5가지입니다. 첫째, 동맥경화증이나 둘째, 당뇨병의 발생, 그리고 합병증, 치료제, 당뇨병 조절의 목표, 이런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동맥경화증이란, 네, 우리가 당뇨병을 치료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혈당을 조절하기 위해서 치료하는 건 아니고요. 동맥경화증의 진행을 막아가지고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 당뇨병을 치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내과에서 주로 진료하는 것이 고혈압, 당뇨, 이상지질혈증 또는 이상치혈증이라고 하죠. 이걸 치료하는 것은 동맥경화증으로의 진행을 막아서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잘 모르고 있는 분들은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그것이 심혈관 질환인 줄 알아요. 아니고요. 이런 병들은 위험인자라고 합니다. 심혈관 질환을 일으키는. 그러니까 고혈압, 당뇨, 이상지질혈증은 증상이 없는 병이에요. 이런 병을 관리하지 않았을 때 혈관에 동맥경화증이 생기고 심혈관 질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혈관에 동맥경화증이 생기느냐에 따라서 병이 다른데요. 중요한 혈관에가 생깁니다. 그래서 관상동맥, 심장도 두꺼운 근육이죠. 근육에 영향을 공급하는 혈관을 관상동맥이라고 그러고, 거기에 동맥경화증이 생긴 것을 협심증, 혈관이 콱 막힌 것은 심근경색증입니다. 뇌동맥에 동맥경화증이 오게 되면은 혈관이 막히면 뇌졸중, 막혔다가 터지면 24시간 이내에 좋아져 버리면 일과성 뇌허혈, 그다음에 말초 혈관의 동맥경화증은 대부분 하지혈관을 말합니다. 하지혈관이 막히는 병이 하지혈관 질환인데 이 노란색으로 써진 이것이 바로 심혈관 질환입니다. 그래서 당뇨병은 심혈관 질환을 일으키는 위험인자이지 심혈관 질환은 아닌 것입니다. 병원에서는 혈압, 당뇨, 이상지질혈증에 대해서만 자꾸 이야기를 하죠. 중요한 위험인자이고 이것이 동맥경화증을 이야기해서 심혈관 질환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외에도 중요한 것들이 있죠. 나이가 많고 가족력이 있으면 예를 들어 45세 이상의 남자들은 그 자체가 바로 심혈관 질환이 생길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가족력이 있으면요, 다른 병이 없어도 심혈관 질환이 생길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담배를 피워도 뚱뚱해도 운동이 부족해도 이러한 것들인데요. 1, 2번은 치료할 수 없는 것이에요. Non-modifiable risk factor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하지 않고요. 흡연, 비만, 운동 부족은 환자에게 생활 습관에 대해서 이야기는 하지만 병원에서 그렇게 열심히 말하지는 않죠. 병원에서는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를 하죠. 자, 동맥경화증은요, 이렇게 혈관이 있으면 에, 혈관 안에 이렇게 혹처럼 생긴 것이 동맥경화반입니다. 혈관이 있으면 혈관은 그 삼겹살처럼 돼 있어요. 내막, 중막, 외막이 있는데요. 가장 안쪽에 있는 내막이 혈압이나 고혈압이나 당뇨병이 있으면 이 내피세포가 손상을 받고 그 안쪽으로 이렇게 나쁜 콜레스테롤이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렇게 점점 커지죠. 요 속에는 콜레스테롤이 들어있는 거예요.
콜레스테롤 들어있으면서 이렇게 커지는데요. 이것을 우리가 에, 동맥, 죽상 동맥 경화반 그래요. 뭐냐면 이 죽상이라는 것은 뭐냐면 요 속에 들어있는 것은 동지죽, 팥죽 하듯이 죽처럼 좀 말랑말랑해요. 콜레스테롤이 들어있으니까. 그러나 그걸 싸고 있는 것이 있죠. 이게 단단한 피막이 싸고 있습니다. 단단하게 느껴지죠. 그죠? 죽처럼 생겨 있는 단단한 이런 플락을 죽상 동맥 경화반 그래요. 동맥 경화증이지 정맥 경화증이라는 말은 못 들어보셨죠? 동맥 경화증인데 예, 내, 내, 내막 쪽으로 콜레스테롤이 들어가서 이렇게 혹처럼 생기는 것이 바로 죽상 동맥 경화증이 생기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생긴 것이 이것이 빠른 혈류가 지나면서 이거 캡이라 그래요. 싸고 있는 캡을 터뜨리게 되면 여기서 콜레스테롤이 새 나가게 되죠. 새 나가면 혈관 안에 있는 혈소판하고 번거붙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혈전을 만들게 됩니다. 이 자리에서 막는다기보다는 저 위로 날아가 가지고 뇌혈관을 막는다거나 아래쪽에 있는 그 아래쪽에 있는 혈관들을 막는 거예요. 여기 관상동맥이면 관상동맥 그 아래쪽을 막게 되는 것입니다. 예. 이 관상동맥은 이 심장이 두꺼운 근육이죠. 그러니까 심장도 영양 공급을 받고 산소 공급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산소와 영양 공급을 해준 이 혈관을 우리가 관상동맥이라고 합니다. 말이 좀 어렵지요. 코로나리 아테리인데요. 이것을 혈관만 딱 떼놓고 보면 이런 모양이에요. 꼭 왕관처럼 생겼죠. 코로나 왕관처럼 생겼거든요.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걸잖아요. 왕관처럼 생겼죠. 이것을 관상동맥이라고 합니다. 월교관처럼 생겼다 그 말이에요. 여기 혈관이 이렇게 동맥경화증이 생기면서 이렇게 막고 있으면 협심증이에요. 이게 이제 파열이 되잖아요. 그러면 심근경색증입니다. 동맥경화반, 그것이 파열되면 심근경색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는 당뇨병,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이것으로 인해서 죽상동맥경화증이 생겨요. 죽상동맥경화반이 생긴 것을 우리가 동맥경화증이라고 합니다. 그 결과 심혈관 질환이 발생을 합니다. 그럼 당뇨병의 사망 원인은 뭐냐 그러면은 바로 여기에요. 협심증, 심근경색증이 관상동맥에 생기면, 뇌혈관에 생기면 뇌졸중, 큰 혈관에 생겨서 말초혈관 질환이 생기게 되면은 예, 경우에 따라서는 하지를 또 절단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당뇨병을 왜 치료하느냐? 심혈관 질환을 예방을 위해서 치료하는데 다른 질환도 왜 치료하느냐? 그럼 똑같이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 치료합니다. 퀴즈입니다. 이씨 조선시대 상감마마의 성씨는 무엇일까요? 이씨. 이씨 조선시대는 1392년부터 해서 1910년까지 지속된 왕조입니다. 외기 쉬워요. 518년 이씨조선 광주 5.18 민주운동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선시대는 518년 동안 이씨가 왕을 했는데요. 이씨 조선시대 상감마마의 성씨는 납시입니다. 상감마마 납시오. 이번에는 당뇨병의 발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뇨병의 발생은 예전부터서 이렇게 췌장에 인슐린 분비하는 세포인 베타 세포가 기능을 못하는 경우죠. 베타 셀 페일리하고 인슐린이 나와요. 나오는데 그 기능을 못하는 것을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그래요. 인슐린 레지스턴스. 두 가지 합쳐졌을 때 이형 당뇨병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형 당뇨병 그러면 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기존적으로 췌장의 베타 셀에서 인슐린 분비를 잘 못하고 또 인슐린 분비된다 하더라도
말초 조직에서 인슐린 저항성이 생겨가지고 인슐린이 그 기능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식사를 하게 되면 식후에 혈당이 아침, 점심, 저녁 먹을 때마다 이렇게 스파이크를 이루듯이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혈당이 올라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죠. 그런데 당뇨병이 있으면 식사 후에 이렇게 혈당이, 아니, 인슐린 분비가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식후 혈당이 잘 조절되지 않죠. 당뇨 있는 분들 보면은 먼저는 식후 혈당이 조절이 안 돼요. 시간이 지나면서 공복 혈당 조절이 안 됩니다. 당뇨병의 자연 경과를 보면은 당뇨병을 진단이 이 시기에 했다고 했었을 때, 당뇨병을 진단했을 때 이미 췌장의 인슐린 분비세포, 베타세포의 기능이 50% 정도 감소되었을 때 우리가 당뇨병을 진단하게 됩니다. 예. 그리고 또 5년이 지나면요, 여기에 또 절반밖에 남지 않아요. 매스도 줄어들지만 펑션도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당뇨병은요, 나쁜 병이에요. 이 그림에서 보듯이 진행하는 질환입니다. 프로그레션 하는 질환이에요. 그 상태 그대로 있지를 않아요. 계속 진행하기 때문에 약제 하나 갖고는 안 됩니다. 둘, 셋, 나중에는 완전히 베타셀 페일리어 오게 되면은 인슐린이 필요하죠. 당뇨병은 진행하는 질환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번에는 또 다른 축인 인슐린 저항성입니다.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지금 이때가 당뇨병을 진단하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이 시점에서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게 이렇게 쭉 증가가 됩니다. 즉 인슐린이 있지만 인슐린이 기능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혈당을 근육세포 내로 못 잡아당기는 것입니다. 그걸 이겨내려면 어떻게 하냐면 인슐린 분비를 더 많이 시켜버리는 거예요.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를 열심히 합니다. 베타셀이 너무 기진맥진해지겠죠. 그러다가 이제 탈진 상태가 되면 이렇게 베타셀에서 인슐린 분비능이 떨어집니다. 비로소 그때 혈당이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슐린 저항성은 대개 2형 당뇨병을 진단했었을 때 이미 꼭대기에 와 있고요. 인슐린 분비능은 떨어지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속적으로 인슐린 분비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프로그레션 하는 질환이라 했었죠. 혈당은 지속적으로 관리하자면 계속 올라가게 되겠죠. 보면은 이것이 바로 보라색이 인슐린 저항성이에요. 인슐린 저항성은 당뇨병을 진단한 시점에 이미 이렇게 더 이상 올라가지는 않을 정도로 인슐린 저항성이 이미 증가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인슐린 분비는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베타세포가 이제 지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슐린 분비가 이제 떨어지게 됩니다. 인슐린 분비가 떨어지게 되면은 이때 식후 혈당이 먼저 올라가게 되고,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공복 혈당이 올라감으로써 당뇨병을 진단하게 됩니다. 즉, 보다시피 인슐린 저항성과 베타셀의 페일리어, 이것이 있어야지 당뇨병이 생기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하는 것은 정상적인 인슐린 작용에 대해서 세포가 반응하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주로 근육이나 지방이나 간에서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게 됩니다. 즉, 그 인슐린이 있지만 예를 들어서 근육에서 혈중의 글루코스를 세포 내로 잡아당겨야 되는데 인슐린 저항성이 있기 때문에 인슐린이 인슐린 수용체에 붙긴 해요. 바인딩을 하는데 그 뒤로 신호가 잘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근육 내로 글루코스가 들어오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를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합니다. 보다시피 인슐린은 호르몬이죠. 인슐린 리셉터하고 이렇게 바인딩을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시그널이 세포 내에서 이렇게 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시그널이 혈액에 있는 글루코스를 세포 내로 이렇게 잡아당기는 것이 그런 시그널을 보내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하는 것은 똑같이 인슐린이 붙지만 이 뒤에 이 시그널이 잘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루코스도 덜 들어와요. 자, 이것을 그림으로 해보면, 자, 인슐린 리셉터하고 바인딩은 하는데, 에, 글루코스에 이렇게 셀 내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그널이 잘 안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슐린 저항성이 있으면 혈당은 높죠. 그런데 세포 내로 글루코스가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혈당이, 높은 혈당이 그대로 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2형 당뇨병 그러면은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가 잘 안 되고, 그리고 인슐린이 있지만 인슐린 저항성이 생겨가지고 에, 근육을 대표적으로 이야기하면 근육 내로 포도당이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혈중에 에, 혈당이 높은 상태, 그것이 바로 2형 당뇨병입니다. 그래서 베타셀 페일리하고 인슐린 저항성은 2형 당뇨병의 아주 근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당뇨를 치료할 것이냐 그러면은 그 병태 생리를 알아야만이 약을 개발할 수가 있죠. 베타셀을 자극해서 인슐린 분비를 증가시키는 겁니다. 바로 그냥 인슐린을 쓸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베타셀을 자극하는 것이 설폰 요소죠. 예전부터. 그다음에 GLP-1 리셉터 아고니스트, 그리고 DPP-4 이니비르, 매글리티나이드 이런 약물이 있고요.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는 약물은 TGD라고 그러죠. 사이아졸리딘 다이온 또는 피파 감마 아고니스트라고 하죠. 그리고 메포르민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제는 아까 보듯이 베타셀 페일리하고 인슐린 저항성이 있어서 생긴 병이기 때문에 되게 두 가지 약제를 컨비네이션을 합니다. 치료를 할 때. 대표적으로 이쪽에서 이제 메포르민이 항상 기본으로 들어가니까 메포르민에 요즘에 SM들이 좋아하는 DPP4 이니비러 이렇게 조합을 해요. 예전에는 DPP4 이니비가 없었기 때문에 설폰 요소제를 컨비네이션한 아마릴 M이라고 하는 약을 많이 썼었습니다. 그래서 인슐린 그 분비를 증가시키는 약제로는 말씀드린 대로 설폰 요소제, 그다음에 GLP-1 리셉터 아고니스트, GLP-1이 분해시키는 것이 DPP4라고 하는 엔자임인데 DPP4 이니비러를 사용함으로써 GLP-1이 파괴되지 않으면 이 GLP-1이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시키거든요. 두 가지는 사실은 같은 약이에요. 기전적으로는 GLP-1 리셉터 아고니스트하고 DPP4 이니비러. 매글리티나이드는 지금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설폰 요소제하고 비슷한 것입니다. 바로 그냥 인슐린 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는 것이 인슐린의 액션을 증가시키는 것이 메포르민하고 TGD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인슐린의 작용을 증가시키거나 인슐린 분비를 증가시키는 거잖아요. 근데 인슐린하고 전혀 관계없는 메커니즘으로 당뇨약제가 SGLT2 이니비러죠. 신장에서 작용하는 약제인데요. 당뇨병을요, 당뇨로 치료하는 약입니다. 예전에 치료할 때는요, 소변으로 당이 나오느냐 안 나오냐가 중요했거든요. 소변으로 당이 안 나오도록 치료해야 됐었어요. 그래서 당뇨병이잖아요. 소변으로 당이 나온다고 해가지고. 근데 지금은 SGLT2 이니비의 작용 기제는 뭐냐면 당뇨병을 당뇨로 치료하는 것입니다. 넘쳐나는 당이 이렇게 신장에서 걸러질 때 그걸 싹 빼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신장에서 일을 좀 쉬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장도 도움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당을 빼버리니까 칼로리가 줄어들게 되니까 체중도 빠지게 되겠죠. 예. 그러니까 물도 빠지거든요. 이게 바로 소듐, 글루코스, 코트랜스포터 2인데요. 소듐도 빠져요. 그러니까 물이 같이 빠지는 것이에요. 글루코스가 빠지면서. 그러니까 체중도 빠지면서 혈압도 떨어져요. 그래서 SGLT2 이니비러는 다른 약자하고는 좀 다르게 혈당만 조절하는 게 아니라 체중, 혈압, 이런 것들 조절하게 됩니다. 요즘에 뜨는 약재죠. 이게 잘 안 내려갑니다. 자,
인류 역사에 3대 사고가 있습니다. 첫째는 아담스 애플입니다. 두 번째는 만유 인력을 발견한 애플이죠. 뉴턴 애플입니다. 세 번째 사고는 무엇일까요? 네, 스티브 잡스의 사과입니다. 스티브 잡스의 애플. 이것은 인간 관계를 연결한 사과입니다. 인류 역사의 3대 사과, 스티브 잡스의 애플이 들어있습니다. 이번에는 당뇨병 합병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당뇨병을 잘 치료하면 당뇨병 합병증을 막을 수가 있는데요. 이 합병증 그러면은 이게 이제 혈관 합병증입니다. 당뇨병은 혈관 질환입니다. 그래서 이 대혈관 합병증 그리고 미세혈관 합병증으로 나누게 되고 대혈관 합병증은 처음에 심혈관 질환을 이야기했었을 때 말한 관상동맥이나 뇌혈관 질환, 말초혈관에 생기는 병 이것이 대혈관 합병증입니다. 당뇨병 환자의 사망 원인은 바로 이 대혈관 합병증 때문에 사망을 하고요. 미세혈관 합병증은 당뇨 때문에 시력이 떨어지고 신장, 콩팥이 나빠지게 되고 당뇨병성 말초신경병증이 오게 되면은 밤에 굉장히 다리가 아프죠. 이런 것은 삶의 질하고 관련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고 살고 하는 것은 대혈관 합병증이고 삶의 질에 관련된 것은 미세혈관 합병증인데 당뇨를 잘 조절하게 되면은 이것을 예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존의 약제들은 DPP4 이니비터까지는 혈당을 잘 조절하면 미세혈관 합병증을 예방한다가 답이고요. 최근에 나온 SGLT2 이니비터는 같은 정도 혈당 조절을 했었을 때 SGLT2 이니비터로 조절하면 대혈관 합병증도 예방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뇨병 환자에 있어서 당뇨병 환자의 수명을 연장시켜 주려면 SGLT2 이니비터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메포르민 다음 약제로서 가이드라인마다 다 권하는 것은 SGLT2 이니비터입니다. 네. 그래서 당뇨병 환자가 관상동맥 질환으로 급사한다거나 뇌졸중이 생긴다거나 말초혈관 질환에 의해서 다리를 자르게 된다거나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SGLT2 이니비터가 그래서 굉장히 강조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나라 가이드라인도 그렇고 미국의 ADA 가이드라인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미세혈관 합병증은 중요치 않냐? 그러지 않습니다. 안 보이거나 콩팥이 나빠서 혈액투석을 한다거나 당뇨병성 신경병적으로 굉장한 통증에 시달리거나 이런 것을 예방하는 것은 또 혈당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면 초반부에 제가 관상동맥 질환하고 뇌혈관 질환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말초혈관 질환이 있죠. 이 말초혈관 질환은 여기 보면 다리로 내려가는 혈관이 이렇게 두 가닥이 있거든요. 그 중에 지금 여기가 막혀 있는 것입니다. 당뇨병 때문에. 그러면 밑으로 혈액이 잘 못 가니까 아래쪽이 잘못하면 썩을 수가 있겠죠. 오른쪽 지금 다리 모습이 그런 것들이에요. 다리 쪽으로 혈액이 잘 못 내려가니까 그 괴사가 일어난 것인데요. 우리가 썩었다 그러죠. 괴사가 일어나는 것인데요. 대개 이제 당뇨 있는 분들이 미세혈관 합병증 중에 당뇨병성 신경병증이 있잖아요. 발이 굉장히 아픈 사람도 있지만 감각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발은 굉장히 예민합니다. 모래가 들어있으면 우리가 모래를 신발을 털고 걸어야지 모래 갖고는 못 걷죠. 발이 굉장히 예민한데 그걸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발에 모래가 있어도. 그래서 이렇게 상처가 생기게 되면 혈액이 잘 공급되지 못하기 때문에 괴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여기를 뚫어주고 잘 치료해서 보존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발을 자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러한 것이 이제 말초혈관 질환이고 이것이 미세혈관 합병증 중에 당뇨병성 신경병증이 합쳐지면 이렇게 당뇨발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뇨병을 치료하는 것은 당뇨병 합병증인 특히 큰 혈관 합병증, 거대 혈관 합병증으로 그 사망을 막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미세혈관 합병증은 혈당을 잘 조절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삶의 질이 좋아집니다. 당뇨병 치료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뇨병 치료제는 참 많죠. 그리고 각각 그 계열마다
약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최근에 가장 뜨는 약제는 SGLT2 이니비터입니다. 그리고 쌤들이 대부분 좋아하는 약제가 DPP4 이니비터입니다. 그다음에 이 DPP4 이니비터하고 사실은 같은 것은 GLP-1 리셉터 아고니스트입니다. 왜냐하면 GLP-1 리셉터 아날로그가 파괴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DPP4 저해제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GLP-1이 파괴되지 않아서 췌장에 가서 인슐린을 분비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TGD가 있습니다. TGD 장점은 혈당이 한번 조절이 되면 듀러빌리티를 잘 유지한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다른 약제들은 조금 그런 경향이 좀 있죠. DPP4 이니비터, SGLT2 이니비터가. 그러나 우리가 말하는 듀러빌리티가 가장 좋은 약제는 TGD입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쓴 약제 SGLT2 이니비터, 쌤들이 DPP4 이니비터 여기까지 제일 많이 써요. 왜냐하면 GLP-1 리셉터 아고니스트는 주사제라 사용하기 조금 꺼려집니다. TGD 이런 약제들의 조합을 가지고 우리가 치료를 하게 됩니다. 특히나 이제 설폰 요소제는 인슐린 분비 촉진제인데 DPP4 이니비터가 바로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는 약인데 DPP4 이니비터는 저혈당도 없고 체중 증가도 없어요. SU는 저혈당도 많고 체중 증가도 있고 그러니까 DPP4 이니비터가 나온 이후로는 이쪽으로 이제 처방이 많이 아마 쏠리게 됐을 것입니다. 다음에 DPP4 이니비터와 SGLT2 이니비터 혈당 강화 효과는 SGLT2 이니비터가 약간 더 강합니다. 헤모글로빈 A1C 0.8에서 1이 떨어지고요. DPP4 저해제는 0.5에서 0.8 정도 떨어져서 조금 떨어집니다. 비교적으로 SGLT2 이니비터에 비해서 좀 덜 떨어진다 그 말이죠. 자, 그럼 DPP4 이니비터, 내신하는 이제 알로그리틴인데요. 이런 약제는 어떤 작용 기전으로 활동하느냐 보면은, 그러니까 식사를 하면 장에서 호르몬이 나옵니다. GLP-1, GIP가 나오게 됩니다. 이것이 췌장에 가가지고 인슐린 분비를 시켜야 됩니다. GLP-1이. 그런데 GLP-1, GIP가 빠르게 DPP4 효소에 의해서 분해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GLP-1의 작용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GLP-1, GIP를 인크레틴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인테스틴, 장에서 시크리션, 분비되는 인슐린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장에서 분비되는 인슐린. 이것이 췌장에 가서 인슐린 분비를 시키기 때문이죠. 그래서 DPP4 이니비터는 여기를 블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를 블록함으로써 GLP-1이 작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보면은 식사를 하게 되면은 장에서 인크레틴이 나옵니다. 인크레틴이 GLP-1과 GIP와 같은 것이 있는데 GLP-1이 빨리 분해되어 버립니다. DPP4 효소에서 이것을 물러가는 것이 DPP4 이니비터입니다. 그러므로 인액티브한 GLP-1이 아니라 액티브한 GLP-1이 췌장에서 베타세포에서 인슐린 분비를 시키고 알파셀에서는 글루카곤의 분비를 감소시킴으로써 혈당을 조절하게 됩니다. 이것이 DPP4 이니비터의 작용 기전입니다. 그 다음에 SGLT2 이니비터는 신장에서 작용하는 약제인데요. 신장의 가장 그 작은 단위를 우리가 네프론이라고 해요. 네프론은 사구체하고 세뇨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로메룰러스하고 튜브로 되어 있는데요. 이 그로메룰러스에서 사구체에서 이 글루코스가 이렇게 나오게 되면 우리 몸은요, 글루코스 절대 소변으로 나가지 않게 합니다. 당뇨가 없는 분들은. 그냥 소변 검사를 하면 소변에 당이 안 나오죠. 그런데 이렇게 나간 당을 SGLT2라고 하는 트랜스포터를 통해서 이렇게 다시 혈액 내로 잡아당겨야 되거든요. 여기를 블록을 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로 당이 계속 나가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하루에 약 70g 정도의 당이 나가버립니다. 그러면
글루코스 1g은 4칼로리죠. 4, 7을 280칼로리가 나가기 때문에 대강 한 300칼로리 정도가 나옵니다. 300칼로리는 공기로 한 공기 정도 됩니다. 그래서 체중이 빠지게 되죠. 그래서 SGLT 이니비터는 이 세뇨관에서 튜브에서 작용을 합니다. 글루코스가 재흡수되는 것을 막음으로써, 즉 당뇨병을 당뇨로서 치료하는 것이 SGLT2 이니비터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기 위해서 췌장에 작용하는 약제가 있고,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기 위해서 근육에 작용하는 약제가 있는데, 인슐린 저항성에 작용하는 약제들은요, 간에서 글루코스의 생성, 이것도 맞고요. 또 지방세포에서 리피드의 지질의 분해, 라이포라이시스가 되면은 프리 패티 애시드 이것이 증가가 되는데요. 인슐린 저항성이 있으면 라이포라이시스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작용한 약제가 바로 메포르민 TGD와 같은 약제이고, 신장에 작용한 약제가 SGLT2 이니비터예요. 이런 약제들을 서로 컨비네이션 해가지고 치료해야만이 혈당이 조절이 잘 될 수가 있습니다. 설폰 요소제를 써보면 초기에는 혈당이 아주 잘 떨어집니다. 설폰 요소제를 쓸 때는 오히려 저혈당을 걱정을 하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 그 효과가 다시 또 리바운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베이스라인보다 더 올라가기도 하네요. 이렇듯이 설폰 요소제는 효과적이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 약제 페일리어가 오게 됩니다. 떨어진 혈당이 지속적으로 가야 되는데 다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TGD의 경우에 있어서는 한번 혈당이 떨어지면 잘 유지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듀러빌리티라고 하는데, 듀러빌리티가 좋은 약제가 바로 TGD예요. 지금 아마 이 노란 선이 어댑트 스터디인데요. 길게 연구한 로즈글리타존의 연구입니다. 자, 한번 떨어진 혈당이 지속적으로 쭉 유지되는 것을 볼 수 있죠. 파이오글리타존, 그러면 쌤들이 기억하는 연구 이름은 프로액티브 연구입니다. 프로액티브 연구는 가장 대표적인 연구인데요. 이미 심혈관 질환이 있는 환자군을 두 개의 군으로 나눠서 한 군은 물론 두 군 간에 시작 전에 베이스라인 캐릭터리스틱스가 같죠. 한 군은 파이오글리타존을 주고 한 군은 안 주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보면 너무 파이오글리타존 준 쪽이 좋아지겠죠. 당연히. 그렇게 임상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한 군은 파이오글리타존이 들어가면 다른 한쪽은 혈당을 조절하는데 불리하잖아요. TGD를 제한 다른 약제들을 양량을 더 올리거나 새로운 다른 약제를 추가해가지고 양 공간에 혈당 차이가 생기지 않도록 연구를 하는 것이 당뇨병 그 안전성을 보는 연구입니다. 프로젝트 스터디에서도 이미 심혈관 질환이 있는 환자를 한 군은 파이오글리타존이 들어가고 한 군은 들어가지 않게 이렇게 치료를 해보니까 파이오글리타존이 들어간 군에 있어서 이러한 병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대혈관 질환 합병증이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다시 이러한 병이 생기는가를 보니까 감소를 시키긴 합니다. 그런데 보다시피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없습니다. 다음에 세컨더리 엔드포인트로는 심혈관 질환에 의한 사망, 그다음에 비치명적인 심근경색증, 비치명적인 뇌졸중이거든요. 그런데 혈압, 그다음에 당뇨, 디슬리피데미아 이 연구들의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는 거의 전부가 지금 여기서 나오는 세컨더리 컴포지트 엔드포인트를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를 합니다. 지금 프로액티브 연구는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에 여러 가지 것이 많이 들어있잖아요. 처음에 이 세 가지 all cause mortality, non-fatal, MR, and stroke 있잖아요. 세컨더리 엔드포인트가 들어있고 다른 것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는 심혈관 질환에 있어서는 3포인트 메이스라 해가지고 세 가지를 봅니다. 여기 보이느니 사망, 그 다음에 심근경색이 왔는데 안 죽었어. 뇌졸중이 왔는데 안 죽었어. 이것이 바로 세컨더리 컴포지트 엔드포인트예요. 일반적인. 근데 그것은 통계적으로 의미 있게 감소시켰습니다.
처음부터 이게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였으면 이 프로젝티브 스터디는 성공한 연구인데요. 세컨더리 엔드포인트에서 그러한 경향성을 보인 것입니다. 특히 이제 프로젝티브 연구를 잘 분석해 보면 이미 심근경색이 있었던 환자에 있어서 심근경색의 재발을 막습니다. 그 다음에 뇌졸중이 있었던 환자에 있어서 뇌졸중의 재발을 막습니다. 프로젝티브 연구는 이미 심혈관 질환이 있는 환자군을 대상으로 했었습니다. 제가 제일 처음에 심혈관 질환에 대한 정의를 말씀드렸죠. 심근경색, 뇌졸중, 말초혈관 질환 이 세 가지가 바로 심혈관 질환이에요. 이 심혈관 질환인 중에서 심근경색이 있었던 사람이 심근경색이 재발한다거나 뇌졸중이 있었던 사람이 뇌졸중이 재방하는 것을 막는 효과를 프로젝티브 스터디의 하위 분석에서 보여준 것입니다. 또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나 이런 것이 좀 좋았는데요. 하위 분석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러한 경향을 보여준다고 말을 합니다. 이제는 당뇨병 약제 컨비네이션입니다. 가장 많은 컨비네이션은 메포르민 다음에 다른 약제들을 다 컨비네이션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레렘, 액토스메트, DPP4 이니비터하고 메포르민, 내시나 액트는 역시 DPP4 이니비, 내시나 액트는 내시나 DPP4 이니비터하고 액토스 TGD의 컨비네이션이네. 이것은 메포르민 컨비네이션은 아니죠. 이렇듯이 당뇨 약제들은 서로 작용 기전이 다른 약제들을 컨비네이션 합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중요한데요. 메포르민, SGLT2 이니비터가 모든 가이드라인에서 가장 많이 구원하는 컨비네이션이거든요. 그런데 전에는 SGLT2 이니비터를 쓴 다음에 쓸 약이요. 설폰 요소제 뿐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슐린을 추가를 했었습니다. 보험이 되려면. 그런데 이제 DPP4 이니비터가 새롭게 보험이 됩니다. 회사들에서는 SGLT2 이니비터하고 DPP4 이니비터의 컨비네이션 제재를 벌써 내놓고 5월 1일부터서 보험이 되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따로 쓸 수도 있겠죠. 메포르민, 예를 들어서 다파글리플로진, 알로글립틴 이렇게 써도 다 보험이 이제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메포르민, SGLT2 이니비터 다음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설폰 요소제만 보험이 됐는데 DPP4 이니비터 뿐만 아니라 이제 TG도 보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조합을 또 생각하는 선생님들도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TGD의 부작용을 SGLT2 이니비터가 상쇄를 시킬 수 있잖아요. TGD 그러면은 좋은 점에 대해서는 잘 알려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TGD에서 공부해 본 지 오래됐어요. 대부분 쌤들이 오래됐기 때문에 액토스 이후로 라운드로 그 로지그리타존 사태 이후로 TGD에 대해서는 별로 그 쌤들이 관심들이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컨비네이션 하면은 TGD에 아까 우리가 배웠던 프로액티브 연구에서 나왔던 스트로크 예방이랄지 스트로크 있었던 환자에 있어서 MR이 있었던 환자에 있어서 MR의 재발을 막는다랄지 이런 것들을 기대하면서 이런 조합을 컨비네이션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메포르민, DPP4 이니비터, TGD 이건 원래 그 보험이 되었던 조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슐린도요. 인슐린과 GLP-1 리셉터 아고니스트를 컨비네이션한 솔리코아, 줄토피 이런 약제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롱액팅 인슐린과 래피드 액팅 인슐린을 컨비네이션한 이런 제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당뇨병 약제는 컨비네이션을 해야 됩니다. 기존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베타셀 페일리하고 인슐린 레지스턴스가 있기 때문에 약제를 컨비네이션을 해야지 혈당을 잘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자, 메포르민으로 조절되지 않은 환자들은 어떤 약제를 병행할 것이냐? 쌤들은 기존에는 DPP4 이니비를 제일 많이 컨비네이션 했었죠. 그대로 이제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SGLT2 이니비를 컨비네이션 하게 되는데, SGLT2 이니비는 내과 쌤들이 제일 좋아라 그래요. 왜냐하면 SGLT2 이니비는 당뇨병의 사망 원인인 거대혈관 합병증, 그러니까 뇌졸중, 심근경색증, 뇌졸중, 말초혈관 질환 이런 것을 이제 대혈관 합병증을 했었죠. 이런 쪽에 예방 효과가 있기 때문에 SGLT2 이니비를 쌤들이 선호합니다. 그 다음에 옛날에는 설폰 요소제를 사용하였고 메포르민과 TGD를 컨비네이션해서 사용하는 쌤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컨비네이션이 DPP4 이니비라고 SGLT2 이니비를 컨비네이션이 되기 때문에 1+4를 사용할 수 있고 1+4가 이미 단일제제로 또
사용이 되기 때문에 메포르민 다음에 쌤들이 1+4가 되어 있는 약을 쉽게 아마 처방을 이제 할 것 같아요. 보험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각각의 메포르민과 DPP-4 이니비의 컨비네이션 제제, SEO 컨비네이션 제제, 그다음에 TGD하고 컨비네이션 제제 이런 약제들이 다 있잖아요. 그런데 쌤들은 아마도 DPP-4 이니비러, 그다음에 SGLT2 이니비러 이렇게 사용하다가 잘 안 되면 바로 이런 조합으로 갈 것 같아요. 1+4의 조합을 제일 좋아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DPP-4 이니비러는 SGLT2 이니비러의 어떤 효과에 별로 방해를 하잖아요. DPP-4 이니비러는 거의 다 뉴트럴이에요. SGLT2 이니비러가 가지고 있는 좋은 효과, 체중 감소랄지, BP 로어링이랄지, 이러한 것에 대해서 뉴트럴하기 때문에 이런 조합을 더 많이 선호할 것이다. CM들 중에서는 메포르민 다음에 SGLT2 이니비를 사용한 다음에 TGD를 컨비네이션 하는 경우는 혈당 조절을 좀 듀러빌리티가 좋게 해야 되겠다. 또는 스트로크 예방 효과를 좀 더 기대해야 되겠다. 이런 경우는 또 이런 조합으로 가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임상에서 제가 예상하기로는 1+4가 가장 많은 컨비네이션이 될 것으로 일단은 예상이 되어집니다. TGD가 어떻게 사용이 될 것인가는 많은 에비던스를 찾아서 그런 환자들에게 쓸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뇨병 조절의 목표입니다. 당뇨병의 혈당 조절의 목표는 혈당 조절, 정상은 혈당이 100이야, 19~2시간에 140이야, 당화혈수 5.6% 이하가 정상이죠. 당뇨 환자는 이러한 기준이 있고, 그 다음에 치료 목표는 정상처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치료 목표는 다른 것입니다. 정상하고 똑같이 하지 않습니다. 혈압이 120에 80이라 해가지고 혈압 환자들의 치료 목표가 120에 80이 아니죠. 그래서 치료 목표에 도달하고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당화혈색소죠. 7% 이하가 되면 우리가 조절이 되었다 하고, 우리나라 당뇨병 학회에서는 6.5% 이하를 트리트먼트 고올로 보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혈당 조절이 잘 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많은 사람들 6.5 이하로 조절하다 보면요, 저혈당 때문에 쓰러질 수도 있고요, 또 힘도 없다 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7%를 목표로 하게 되면은 뭐 그런 위험성에서 조금은 벗어날 수가 있고, 많은 사람들이 트리트먼트 고올에 들었다고 또 만족해 할 수도 있습니다. 당뇨를 치료하면서. 미국 가이드라인은 7% 이하가 고올입니다. 그러나 개인마다 개별을 해야 됩니다. 젊은 사람일수록 더 타이트하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살 날이 많잖아요. 합병증이 그만큼 생길 날이 많죠. 모든 합병증은 질환의 유병 기간하고 비례를 합니다. 젊은 사람일수록 혈당 조절을 타이트하게 하고, 나이가 많을수록 살 날이 많지는 안 남았죠. 그러다 이 사람들이 저혈당이 와서 넘어지면서 골절이 생긴다든가 사고를 입게 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개인마다 다 치료 목표는 다른 것입니다. 혈당을 조절할 때 중요하게 보는 그 지표가 당화혈색소인데요. 당화혈색소라고 하는 것은 적혈구 안에 헤모글로빈이 있어요. 산소를 실어 나르는 이 헤모글로빈에 당이 결합한 것을 측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당화혈색소라고 합니다. 근데 적혈구 수명이 2 내지 3개월이거든요. 그러므로 당화혈색소를 측정을 하게 되면은 2 내지 3개월 최근 측정한 그때로부터 2 내지 3개월 전부터 지금까지 혈당 조절의 상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절의 목표가 7% 이하가 트리트먼트 고올입니다. 혈당을 떨어뜨리게 되면은 미세혈관 합병증을 줄일 수 있고요. 다른 합병증을 줄일 수 있는데, 이것은 UKPDS라고 하는 오래된 연구에서 나온 것입니다. 근데 지금 나오는 연구들은요, SGLT2 이니비터를 가지고 한 연구들은요, 심혈관 질환에 의한 사망, 심근경색증,
뇌졸중 이런 것을 묶어가지고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로 봤더니 감소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큰 혈관 합병증을 막아야만이 당뇨 환자가 살 수 있잖아요. 미세혈관 합병증을 막는 것은 삶의 질에 좋죠. 그래서 가이드라인에서 1차적으로는 SGLT2 이니비터다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조절이 되지 않을 때 선생님들이 거기에 DPP4 이니비터, 알로글리핀 같은 약을 추가하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때에 따라서 그때 추가할 때 TG도 이제 컨비네이션이 되니까 환자에 따라서 TG를 추가할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당뇨병을 이야기하면서 당뇨병은 왜 치료하느냐, 동맥경화증을 일으키게 되고 그것이 바로 심혈관 질환을 일으킵니다. 그러면 당뇨병은 동맥경화증 또는 심혈관 질환의 위험인자입니다. 당뇨병은 심혈관 질환이다? 아닙니다. 심혈관 질환 위험인자다. 이거 중요하고요. 당뇨병의 발생은 췌장의 인슐린 분비능이 떨어진 것하고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된 것인데 인슐린 분비능을 개선시키는 것이 바로 알로글리틴이에요.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는 것이 TGD, 타이아졸리딘 다이온 또는 피파 감마 아고니스트 이렇게 이야기하죠. 당뇨병 합병증은 큰 혈관 합병증과 미세혈관 합병증이 있는데 큰 혈관 합병증이 바로 동맥경화증에서 생기는 무서운 것들이에요. 심근경색, 뇌졸중, 말초혈관 질환 이것을 예방하는 것이 말씀드린 SGLT2 이니비터다라는 것이죠. 당뇨병 치료제 최근에 가장 뜨는 것은 우리가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치료하죠. 개인적인 경험으로 치료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포르민 다음에는 SGLT2 이니비터. 그 다음에 이제 조절되지 않는데 어떤 약을 쓸 것이냐 볼 때 DPP4 이니비터냐 그렇지 않으면 TGD냐 아마 이런 방향으로 3제 조합을 선생님들이 많이 하실 것입니다. 그다음에 혈당 조절을 잘 하는 것은 특히 어떤 약을 쓰는 것도 중요하죠. 혈당 조절을 잘 조절하게 되면은 말씀드린 대혈관 합병증, 미세혈관 합병증을 조절함으로써 수명을 연장하고 삶의 질을 좋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